이 지방자치가 또 이제 헌법의 어떤 규범적 기대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도 풀고 산업도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직을 풀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이고, 사람을 풀어야 된다는 말은 지역적 차원에서 정치적 이 자의식을 형성해서 지역의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소위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적 그 역량을 갖춘 그 사람들을 이번에 시민들이 정당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많냐? 시민의 자발적 결사를 국가 승인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 창당 준비 단계부터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창당 준비하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부터 신고하라는 이유가 뭐냐 대체?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과천 이거 대한민국 아니냐? 왜 중앙당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과천에서 정치 좀 하겠다는데 왜 꼭 부산시, 광주시에 시도당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시도당별로 왜 999명은 안 되고 1000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왜 기준이 뭐냐 대체? 동네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어려운 아이들 같이 돌보는 구분방 만들고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학교를 개선시키고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동네를 건강하게 하는 우리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치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가 되면 다시 다들 이제 정치를 논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렇게 동네와 지역을 돌보는 우리들의 활동이 정치라고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이 사는 게 그 정치였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서 몇 명이 됐든 뭐 100명이 됐든 어떤 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1000명을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1000명과 제주의 1000명은 이게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제주도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같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다른데 서울이 만약에 뭐 100명 모았을 때 제주도가 120명 모으고 제주도가 굉장히 앞서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200명, 210명, 220명에서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당원을 분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구가 6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 안 돼요. 심사위원회 연대회의 그리고 국회 시민정치 포럼이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을 맡아서 진행하는 지방선거 어떤 정치개혁 연속자담의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이렇게 뭐 자담회 토론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마침 이 반가운 면면들 또 볼 수 있어서 한편 기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주제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우리 해석론상 이 전국 정당만을 소위 법적인 정당으로 지금 승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 그대로의 어떤 지역 정당 또는 지방 정당의 소위 이제 활동 가능성이 현재 이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이제 이 박 시장께서도 이제 이 소개 말씀에서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 지난 이제 90년도 말에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 하여튼 뭐 지금 저는 뭐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 문제점들이 저희 헌법적 주제와도 뭐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작업을 해왔었는데 어떻든 이제 이 헌법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행 이제 정당법상 이제 과연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그거는 또 뭐 사실 여기 이제 페이퍼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독일의 뭐 정치 현실에서 우리 이제 이 헌법상의 어떤 정당에 관한 그 조항이나 또는 정당법상의 소위 이제 규정화가 독일이랑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현실적으로는 독일은 사실 지역 정당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거의 뭐 지역 정당 또는 지역 유권자 연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소위 이제 이 정당법상 정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전국 정당만을 소위 이제 이 법상의 정당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소위 어떤 이 전국 정당이 아닌 소위 이제 기타 소위 이제 이 정치 세력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없고 또 이제 더욱이나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 소위 이제 이 정당과 후보자가 아닌 기타 소위 이제 일반 시민이
소위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행 소위 이제 이 선거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도 또 한편 이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어떤 소위 이제 이그 선거 관련해서 뭐 낙천낙선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제약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뭐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쪽을 보시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정당법상 이른바 전국 정당의 허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전국 정당의 논리의 기초가 우리 현행 헌법 8조 1항에 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아니 이제 2항에서요. 그리고 정당법 2조에서는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현행 정당법상 지금 계속 이제 조문 위치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17조, 18조에서 각각 소위 이제 정당의 5개 시도당 이상의 분산 요건, 그리고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이 지금 이제 설정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서 소위 이제 최소한의 지역적 분산 요건을 갖춘 전국 정당만을 소위 법상의 정당으로 한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이제 2006년 3월 30일자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4 헌마 246 사건 결정에서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소위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6쪽 아래부터 7쪽까지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게 지금 조문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25조의 이 소위 이제 분산 요건은 지역 정당을 배제하는 취지다. 27조의 최소한의 당원 확보 요건은 군소정당을 배제하는 취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군소정당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취지다.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처음부터 이제 소위 이제 이 합헌적인 목적이다. 이런 식의 어떤 단정은 헌법재판소 굉장히 이거는 좀 무리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왜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 정당법상의 이 조항이 소위 이제 정당한가를 소위 이제 아래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정당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 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이다는 건데 이것도 뭐 어떤 논리상 이제 사실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당이 일반적인 정치 단체와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게 한 구성에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 현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헌법교과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성은 뭐 영원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조직보다는 더 오래 상당 기간 지속해서 이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해방 이후에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당사를 통틀어서 정당들의 평균 수명이 국회의원 임기에 조금 못 미칩니다. 4년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참여연대가 지금 현재 역사가 훌륭한 역사입니다. 지금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일반 시민단체 또는 정치단체와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개념 표지 중에 하나가 항구성인데 정작 우리나라 정당들의 평균 수명이 국회의원 임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실과도 맞지가 않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또 이 논리적 모순이 있었던 게 그렇습니다. 정당은 소위 신생정당, 군소정당은 처음은 미약하지요. 미약한데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관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정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건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소위 녹색당 이제 헌소 관련해서 이제 위원장과 해산 소위 이제 그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게 또는 이제 위헌법원 심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인용 결정 내려진 게 결국은 아니 처음은 다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기간 계속 하라고 해놓고서는 계속 선거 직후에 몇 프로 투표한다고 그 정당을 취소시켜버리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전 한 2006년도 이 해당 결정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정당의 개념 표지하고 그리고 이제 정당법상의 이런 제안들하고는 역시 엇박자였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하여튼 그 정당 등록 취소 조항에서 정치적 요건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제 인용 또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당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을 다 정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지금 정당 등록 제도하고도 이제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극단적으로 현행의 정당 등록 제도 자체가 이제 이 위헌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뭐 이런 주장은 뭐 저희 헌법학계에서 한 몇 분이 저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 페이퍼에 어디에 있느냐면은 소위 어떤 헌법에서 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등록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하여튼 각종의 정당의 어떤 설립에 관련되는 다른 어떤 행정적 조치들이 소위 위헌성의 의심이 크다고 독일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이 정당이냐 아니냐 여부의 가장 객관적인 표지가 뭐냐 그러면 선거 참여의 진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치단체와 정당을 구별하는 아주 주된 표지가 결국 이제 정치단체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이랑 똑같지만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서 직접적으로 소위 정권을 담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치단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참여의 진지성이 있느냐가 소위 이제 가장 객관적 기준이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이 정당 그 객관적 기준을 이제 조금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이제 연방의회 선거 그리고 각 주별로 실시되는 주의회 선거를 통틀어 가지고 최근 6년 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의 자격을 이게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 참여의 진주성이 문제라는 거지 그 외형적인 크기는 그 정당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참여해서 더 크게 승리를 하려면 당연히 스스로 외형을 늘릴 것이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논란되는 게 이제 이런 거는 맞는데 그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이른바 이제 독일 말로 라트하우스 파르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트하우스는 독일 말로 작은 마을의 시청을 라트하우스라고 그래요. 작은 마을의 시청에서 시의회에 구성되는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을 그래서 이제 라트하우스 파르타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꼭 이제 번역하자면 지역 정당 이셈이고 다음에 이제 벨로페 아이니브 해가지고 유권자 연합이 있고 이런 식의 소위 이제 라트하우스 파르타이와 이제 이 벨러 페아니붕을에게 정당의 자격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더 논란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은 사실 이제 헌법상 또는 법상의 정당을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주 차원적이 있어가지고 그 특정 지역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상의 정당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 소위 이제 라트하우스 파르타이나 벨러 페아니붕들이 해당 지방선거에서 소위 나름대로 정당 명부도 제출하고 해서 이 폭넓게 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지 소위 법상의 정당 자격만 부여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아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위 이제 이 규제 위주의 공직선거법상 이런 소위 어떤 이제 이 정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단체들이 소위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현행 정당 등록제도 자체가 이제 문제되는데, 그래서 등록제도는 우리 헌법재판소나 우리 헌법학계 다수의 견해는 등록제도는 허가제도가 아니어서 위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허가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그 자체의 것과 위헌인데, 등록제도는 등록 요건을 갖추면은 별도의 어떤 소위 이제 심사 없이 바로 정당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고요. 근데 이 등록제도가 말 그대로 그렇게 적용되면 저도 뭐 위헌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11쪽에 제가 이제 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1962년도에 처음 정당법이 제정되고서 지금까지 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어떤 정당의 지구당 또는 소위 시도당 분산 요건하고 당원 확보 요건이 계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자, 이 변해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의 추이는요, 소위 이제 정권이 예를 들어서 정당 설립을 좀 어렵게 하고자 한다면, 뭐 이 요건을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가 소위 이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이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뭐 뒤로 넘어가서요. 아예 이제 지방 그 14쪽을 보시면요. 13쪽 하단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전국 단위로 치러지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일정한 지역별 분산 요건을 갖춘 전국 정당을 정당의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나름 일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개별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아닌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정당만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그간의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인 하향시 공천 위주로 불거진 가운데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배제가 특히 논의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소위 지방자치는 과연 정치가 필요 없는 공간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학계에서는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반면에 소위 뭐 정치학계나 헌법학계에서는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소위 뭐 지방분권의 실현 과정이고, 지방정치, 특히나 이 북부리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가장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위 기본적인 정치적 형성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 이 지방자치를 어떤 정치적 요소가 배제된 채로 행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일면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행헌법화에서 지방자치가 소위 이제 소위 같은 잃어버렸던 지방자치가 이번 이제 현행헌법화에서 진행되어 오면서도 계속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렇게 크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지방자치가 이제 헌법의 어떤 규범적 기대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도 풀고 산업도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직을 풀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된다는 말이고, 사람을 풀어야 된다는 말은 지역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자의식을 형성해서 지역의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소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소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행 소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상임합격법, 교육공무원법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교사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지적인 엘리트 계층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또 한편 이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 이후의 시간에는 그 지역 현안의 문제에서 지역 정치 활동에서 참여하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에서 이제 참여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역량이 인정되면 바로 지방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지방정치에서 성공적이면 바로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제가 통계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번 말고 지난 16대 독일 연방의회 총 한 600 몇십 명의 의원들의 전직 직업군 분포도가 지금 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제가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연방의회 600 몇십 명의 연방의회 의원의 전직 직업군의 가장 높은 거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와 비슷하게 법조인입니다. 1위는. 근데 2위가 교사입니다. 교사. 교수가 아니고요. 교사 2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독일의 지금 지방자치의 편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이분들이 바로 다 소위 지방자치 차원에서 소위 지역적 차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중앙정치 무대로까지 진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방자치에서 지역정치 실존과 그 대안으로 제가 이제 여러 말씀들을 지금 해놨는데, 제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과 사람을 풀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목도했듯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제 몇 선 하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다음에 또 지역 토호,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 쪽에 논문을 보면은
소위 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에서 이야기하지만 제왕적 뭐 자치단체장 뭐 이런 이야기도 그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소위 허용은 저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뭐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8일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 정당법상 정당 등록 취소 사유 중에 소위 이제 일정 득표 미만 정당에 대한 이제 취소 그거 부분을 지난 2006년에 사실 뭐 기각 결정 각하였죠. 직접 수도권 결으로 각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거의 한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전원일치의 무효 결정을 내렸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지역 정당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뭐 헌재가 뭐 언젠가는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판례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제한적인 결정을 할 것 같고, 특히나 또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독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방의회 선거하고 주의회 선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주의회 가운데는 시로 구성된 연방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부르크 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함부르크는 시 자체가 연방주거든요. 그 뭐 시의 인구가 한 200만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는 지금 거의 한 나라 단위입니다. 인구를 보면. 근데 하여튼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뭐 서울시 선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성 전국 정당들이 공천을 하니 많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결정할 문제고, 적어도 해당 지역 단위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적인 역량들을 갖춘 소위 정치 세력들이 중앙정당과 함께 경쟁적으로 소위 활동해야 제가 이제 이 정치학을 하면서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왜 이 모양이 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우리나라 정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권자들은 아니면 정치인들이든 간에 정치를 제대로 해서 민주주의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이제 이종수 선생님 말씀인 정당 등록제,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미군정 때거든요. 미군정이 이제 한반도 남쪽에 진주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뭐 단체 꾸려가지고 정치하려고 했던 애들 다 등록해라, 신고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부고령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정당 소재지가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사무실이 누구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당원들 이름까지 심지어 일일이 다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그때 당시 미군정이 정당 등록을 하라는 거는 등록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누가 정치하는지 좀 보자. 그리고 이 중에 문제가 있는 애가 누군지 한번 속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등록제라는 게. 근데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던 정치단체들이 반발을 크게 했습니다. 하면서 당원 명부를 일일이 열거하라고 한 거는 조금 이제 후퇴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정당 등록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미군정이 그렇게 등록된 단체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1947년 말 47년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특히 좌파 정당들의 이제 뿌리를 뽑는데 그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졌고, 사실 이 이승만 정부 당시에는 미군정이 만들어 놓았던 이 정당에 관한 명령, 그러니까 미군정의 토고령 자체가 법으로 대체가 안 되고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위를 유지를 했어요. 쭉 있다가 이거를 이제 법으로 만든 게 박정희 쿠데타 정부입니다. 그래서 1961년에 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민정이양을 63년에 하게 되죠. 그리고 62년 내도록 이 쿠데타 세력들이 골몰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꾸되 자기들이 집권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되는 과정에서 투트랙으로 한편으로는 헌법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이 정당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당법이 얼마나 선진적이냐면은 독일의 정당법이 1967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당법이 1962년 12월 31일까지 밤새도록 국회에서 토론한 다음에 1963년 1월 1일 날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이양 선거를 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정이양에서 선거를 한 그 선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쿠데타 정부가 이게 법이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이걸 어디서 베꼈을까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다가
유사한 걸 찾은 게 그때 당시 지구상에 정당을 규제하는 법을 가진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대체 뭘 만들었나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 법을 봤더니 대강 비슷한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치 결사를 규제하는 제도들을 그때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었고 그 제도를 박정희 쿠데타 세력들이 가지고 와서 아주 한 10배 정도 강한 버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등록 보면서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62년 그때 들어왔습니다.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되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야 되고 각 지구당별로 해가지고 당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정당이 창당해 우리가 창당했다라고 해서 창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 규제기관이 그거를 승인을 해가지고 심사하고 등록 필증을 등록증이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지금 현재 정당법의 모든 프레임 자체가 그 군사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4, 5하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80년에 이제 광주를 지나서 12.12 쿠데타가 있고 신군부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돌을 하나 더 얹은 게 그겁니다. 직전 선거에서 몇 프로 이상 그것도 직전 전국 선거에서 몇 프로 이상 그때는 지방선거가 없었으니까요. 획득 못하면은 정당 해산해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 8조에 따르면은 그런 거죠. 이 강제 사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정당법에 보면은 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지금 자꾸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구당, 지금은 시도당이죠. 시도당에 몇 명의 당원 요건 이거를 갖추다가 쭉 정당으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정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고지구당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시도당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등록 요건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이상 득표 못하면 취소하게 돼 있고 선거 참여 안 하면 취소하게 돼 있는데 이 등록 취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상 강제 해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이 역대 쿠데타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럼 켜켜 쌓였다가 민주화되고 나서 왜 이게 안 없어졌느냐 제가 또 그게 궁금해가지고 회의록을 뒤져봤어요. 왜 이게 안 없어졌을까? 일단 1988년, 87년에 민주화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88년 13대 총선을 할 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민주화하고 나서 정당이 딱 4개가 경쟁을 하죠. 하나가 상공화국을 부활하겠다. 그래서 김정필 씨가 새로 만든 게 신민주공화당입니다. 5공화국의 집권당이었던 민정당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3, 4, 5공화국 동안에 야당을 했던 통일민주당하고 평화민주당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을 추동을 했던 제야 세력이라든지 또는 노동운동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당으로 진입을 못한 겁니다. 또 당시에 정당법을 살린 이유가 그 정당법을 손을 안 댄 이유가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우리 빼고 들어오지 마라. 사실 지금도 이 정당법이 유지되고 있는 거 전국적으로 조직 갖추는데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당법의 법 정신의 하나는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조직 가지지 않은 세력은 정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꼬물꼬물 해가지고 간신히 요건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그 성적을 얻지 못하면 바로 깨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의 대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건데 그런 일관된 기조 자체는 권위주의 하에나 민주화 이유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 25년 동안에 원내에 들어갔던 제3당 가운데 기존 정당이 분당하거나 합당하거나 장난질에서 들어가지 않은 제3당이 딱 하나 있죠. 민주노동당. 근데 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제법 큰 사이즈의 어떤 노동조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간신히 들어간 겁니다. 향후에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 역대 제3당들은 다 기존 정당에 분당되고 합당되고 하면서 들어가다가 실패하거나 또 흡수돼 들어가거나 이런 양식이었죠.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추동을 했던 분들이 대개는 이런 거 젊은 피 수혈론, 세대교체론, 인물론 이런 것들 하면서 선거 때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기존 정당에 들어갔죠. 이 당 들어가든 저 당 들어가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빼고 전국주 조직 안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정치하지 마라, 정당하지 마라. 이런 이 정당법적인 제도 틀이 나은 현실이 사실 지금도 조사를 하면 60% 이상의 무당파층이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특히 한 이제 10몇 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나타나는 게 이 정치인들에 대한 팬덤 현상인 거잖아요. 팬덤이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현행 제도에서 그런 팬덤 형식을 떠나가지고는 정치적인 열정이나 에너지를 반영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만들어야죠.
지난 25년 동안 이 정치를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는 시민들의 좋은 에너지들이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2002년에 5.3건 촛불 시위단 간에 정치를 좀 더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에너지가 있었지만 그 에너지들이 다 한편으로는 팬덤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너무 크게 했다가 실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정치 철수층이 되버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일종의 정치 혐오층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건강한 에너지들이 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소진되어서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지금 그분들이 다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 현재의 제도가 야생시키는 문제는 단지 뭐 작은 정당들이 정치에 들어오게 한다, 안 들어오게 한다 이런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서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사회 변동을 반영을 해서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민들의 이런 건강한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리고 없애버려서 정치를 나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안을 드리는 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저도 이제 이정수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언젠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왜 이제 근데 제가 퀘스천을 따라서 정리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2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박정희 정당법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왜 이걸 안 바꾸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뭐냐? 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권자인 시민들이 정당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많냐? 시민의 자발적 결사를 국가 승인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 창당 준비 단계부터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창당 준비하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부터 신고하라는 이유가 뭐냐 대체?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과천 이거 대한민국 아니냐? 왜 중앙당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과천에서 정치 좀 하겠다는데 왜 꼭 부산시, 광주시에 시도당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시도당별로 왜 999명은 안 되고 1000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왜 기준이 뭐냐 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정당법 멸종 여탕 이런 방식보다 좀 아주 심플한 논리로 유권자들하고 호흡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어떤 담론의 개발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형태로 좀 이제 시민들 사이에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어떤 담론들이 확산이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제도의 변화까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회원으로 있는 제가 입주입니다. 성규원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를 건강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힘이 소진되고 숨어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 있을까?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관천은 풀뿌리 활동이 좀 활발하기로 좀 소문이 났죠. 그래서 세협이나 공동육아 대안학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한 30여 개, 30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반면에 새누리당의 그 정치인이 12년째 지금 상선 시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민관협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매긴다면 하위권에 머물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풀뿌리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과거와 전혀 관련 없이 우리끼리 필요한 것을 만들고 즐겁게 살던 사람들이 최근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일에도 좀 진출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시의원도 몇 번 당선시키고 시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도 권력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과천 풀뿌리 정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회원을 모집을 시작을 해서요. 한 달 만에 120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급조된 조직이죠. 그러나 사실 고민이 시작된 것은 급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수년간 10년 넘게 풀뿌리 활동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활동의 경험과 고민들이 쌓여서 지역 정치에 대한 고민들을 한 2,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희 선거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그 전에도 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1995년에 시민후보로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그 사람이 시장 후보로 나섰고 그 이후에도 시의원들 한 두세 명, 세 명, 서너 명의 시의원들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 지역의 시민단체와 그리고 뭐 학부모들과 그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저희들이 의원을 탄생시킨 게 200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 활동을 하던 활동가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그 3명의 후보를 지역구가 2이니까 각 지역구에 1명씩 내기 위해서 3명 중에서 2명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명의 시민들이 지방자치개혁연대라는 임시기구를 구성해서 그 3명 중에 2명을 저희가 조율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힘으로 2명 다 당선이 되죠. 그렇게 이제 의원을 배출시킨 후에 4년 뒤 20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2 시의원이 다시 재선에 도전을 했고 2006년에 열기만큼은 아니었지만 2010년에는 이제 시의원 2명뿐만 아니라 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시의원까지 5명의 후보를 이 시민사회 진영에서 지지를 했고 그 중에 3명의 시의원이 당선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2010년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때까지가 시민들이 좀 힘있게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고 마음을 냈던 것 같고 그 이후는 사실 좀 힘이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2010년이 지나고요. 다음 해가 됐을 때 2012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2011년 말에 다시 이제 동네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거철을 맞아서 정치인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지역에서는 풀뿌리 활동을 해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들썩거리는 동네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여성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것입니다. 야 이제 또 선거철 됐는데 겁난다. 우리 부를까봐 어디 좀 숨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선거가 되면 야 우리 중에 누가 동네 일꾼으로 나서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는데 쟤네들은 때만 되면 내가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할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의원을 뽑고 당선을 시키고 했지만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그다지 있지 않다.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의원이라는 그 직책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선거 때까지 열심히 이제 지원하고 돕기는 하지만 선거 이후에 정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 개인에게 어떤 정보도 집중되고 그리고 돈도 이제 급여도 정치인에게 나가는 것이고요. 어떤 자원이나 권한이나 이게 선거 이후에는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또 같이 활동을 돕고 지원했던 사람들의 허탈감을 더 증가시킨 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 다음부터는 돈 받고 하자. 네, 돈 주는 사람 당선시키자. 왜냐하면 당선을 시키는 데는 정말 그 동네 여성들의 네트워크, 일반 시민들이 가진 그 관계망들이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실제 이 기반하에 당선이 되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 충분히 있다. 다음에는 돈 주는 놈 당선시켜주는 우리 선거 기획사를 차리자 이런 얘기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4번째는 우리도 후보를 내자. 이제 우리 안에서도 직접 한번 정치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표를 뽑는 일이고 2번째는 어떤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고 3번째가 바로 우리가 해온 일이다. 동네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어려운 아이들 같이 돌보는 공부방 만들고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학교를 개선시키고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동네에
동네를 건강하게 하는 우리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치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가 되면 다시 다들 이제 정치를 논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렇게 동네와 지역을 돌보는 우리들의 활동이 정치라고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이 사는 게 그 정치였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직접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이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여성들의 활동가 모임인 파프리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파프리카는 대표도 없고 회원도 없습니다. 그냥 느슨한 활동가들의 그냥 연대 조직이고요. 그냥 언제 모여서 얘기 한번 하자 그러면 이제 아름아름으로 다 모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수년간 길게는 15년까지도 무보수 또는 이제 아주 적은 활동비를 받고 일하던 여성들이었고요. 이런 풀뿌리 활동가들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피해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 망상 의식을 좀 벗어보자. 우리가 피망은 좀 벗고 이제 알록달록 예쁜 파프리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모임이 2011년 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고민을 진행시켰습니다. 저희 활동에 대한 평가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정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지난 1월 23일 날 동네 전체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한 내용은 우리 시의원 후보는 그때 이제 이미 시장 후보는 각각 나온다고 결정이 되었고 시장까지는 우리 여력도 없으니 시의원 후보만은 우리 손으로 한번 직접 정해보자. 보통 이제 개인이 결단하면 주변에서는 돕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좀 숨어있거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네 일꾼으로 누가 좋을지 우리가 결정해보자. 그 절차를 꼭 갖는 거. 그거랑 두 번째는 이제 그 뽑아낸 대표 정치와 시민들의 이런 생활을 좀 연결시키는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의원의 활동비는 나눠서 그 시민들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분배를 하고 몇 가지 약속을 두어서 이제 정치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한 30여 명이 모였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사실 다들 관심이 제각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좀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이제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의원 몇 명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시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 전체를 세팅해서 시민사회에서 좀 내보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던 때라 시민공천 과정을 가져보자 해서 아주 판을 키워가지고 민주당, 새누리당 뭐 할 거 없이 다 시민들한테 열어놓고 저희 그 시민회관 앞에 광장에 모여서 시민들이 공청하는 이 대회를 열어보자 막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공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실무를 맡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실세가 좀 갖춘 여성들이 세요. 왜냐하면 그 뒷감당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성들의 이제 관심은 그렇게 큰 판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우리 결정 권한을 높이는 건 이거 한 가지만 해보자. 이 일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다시 2월 22일 한 달이 지난 후에 저희가 다시 동네에 과천 풀뿌리 정치 모임 만들고 의원 공천해보자 이 얘기를 한 달 전에 이제 제안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흘렀고요. 지금 120명이 모였고 그 120명에는 각 당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전부 다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이게 널리 그러니까 더 많은 회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정치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보이는 반응이 대부분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너 정치에 관심 있었니?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반응이거든요. 거기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참여해봤자 뭐가 바뀌겠나 하는 체념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생활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제안 속에는 그러니까 결정권을 우리가 갖자는 것이랑 선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소수 엘리트 정치에 기대지 말고 사람들을 힘을 키우는데 우리가 힘을 쏟자. 그리고 당선된 그 의원의 급여를 나누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원을 좀 나누고 이렇게 권한을 배분하는 일에 사람들의 활동에 힘을 쏟는데 이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에 사람들은 좀 호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이제 각 캠프에 선거에 각 캠프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이제 정당들에서는 이미 후보들을 내고 각자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동네 그 활동하는 아줌마들은 다 여기 붙었어요. 풀뿌리 정치 모임.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이제 정당의 캠프에는 예전까지는 돕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는 이제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지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치를 해보겠다고 자기네들도 후보를 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클이 막 들어옵니다. 당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왜 너희들은 지역정당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선거를 어렵게 하느냐 불만을 표하고 이제 입당하라는 권유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 공천 과정을 시민에게 열고 후보 공천을 우리 당에서는 후보 공천을 그럼 시민들에게 열면 너희들 그거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불만을 좀 표시하시고 그리고 차라리 솔직하게 너희들 당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너희 당에도 우리 당원들 막 들어가는데 그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구도와 정치공학적인 설명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요 그동안 이제 선거를 몇 차례 치르면서 그 구도에 매달리고 정치공학에 매달려서 협상하는 소수가 각 정당의 윗선들에 모여서 협상하는 그 테이블을 보면서 참 많이 시민을 소외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치 잘 모르고요, 정치공학 잘 모르고요, 그냥 사람들 하나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제안들은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예전과 다른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기존 정당들, 정치인들에게 불편함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극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선거에서는 절대로 그냥 내가 나가야 돼 당연히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녹색당에서도 공약을 얼마 전에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민 공천하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의원이나 시장이나 당선자의 그 자원을 나누겠다는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런 움직임이 점점 많아질 때 저희들의 정치 문화와 관행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 포럼분의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런 정치 상상이에요 하면서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요. 후보 직접 선출하고 그리고 재선에 도전할 때에도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사람들로부터 좀 검증받는 절차를 가지자 하는 거랑 출마는 3번 이상은 안 된다. 이거 가나가와 네트워크 사례에서 저희들이 좋아서 이제 같이 적용하려고 하고요. 급여, 의원의 급여는 시민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너무 좀 폭력적이 아니냐. 그리고 사정에 따라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거 충분히 감안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앞에 그 재갈림주님이 발표하셨을 때 그 과천 풀뿌리 정치 모임에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여러 정당들이 왜 선거를 불리하게 만드냐, 지역 정당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녹색당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나요? 다행입니다. 네,
녹색당은 원래 지역정당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 그 두 분 선생님과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정당법의 이 문제나 이런 거 따로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 녹색당 그 이제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정당법이 어떻게 됐든 사실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좀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사실은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요 이제 정당 설립의 이 문제점을 요청받아서 그 내용을 딱딱하게 적은 거라서요. 중간중간에 그냥 그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경험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도 녹색당이 다른 정당의 역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12년 3월 4일 날 창당 대회를 갖고 또 뭐 서류 같은 거 제출하고 한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서 한 14일인가 4일 정도의 등록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안 된 4월 12일 날 등록이 취소된 거죠. 총선거 다음 날. 그러니까 한 22, 3일 만에 정당 등록하고 등록도 해산되고 아마 가장 짧은 시간에 창당했다가 아마 등록 취소된 경험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당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건 이제 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았지만 사실 일반 당원들은 되게 모르는 당원들 되게 많았어요. 나는 내 돈이 빠져나가는데 왜 등록이 취소되지? 우리가 해산되는 건가? 정당이 없어진 건가? 이런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등록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뭐 이메일을 통해서든 뭐 전화를 통해서든 질문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정당법이 이렇고 이래서 이제 정당법에 등록 취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이라는 말은 또 안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산이긴 한데 강제 해산이죠. 근데 해산이라고 되게 무서워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해산을 하는지. 그래서 그냥 등록 취소를 했다. 절차적으로 등록 취소를 했기 때문에 해산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이나 이런 그 당비를 내는 당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또 재창당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등록이 취소해가지고 당연히 뭐 탈당해야 되나 보다라고 탈당하시는 분들 좀 덜어 있었어요. 그런 걸 거치면서 이 정당법이 뭔가 문제가 많다. 진짜 이게 뭔가 창당을 어렵게 했는데 또 이렇게 뭐 선거 한번 치렀다고 득표를 얼마 못 받았다고 또 이렇게 취소되다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또 받았습니다. 또 아주 다행인 거는 이제 이종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번에 1월 28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법 41조 44조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도 헌법재판소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조문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재판관이.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조문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위헌이라는 건지 합헌이라는 건지 나오면서 위헌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법조문 읽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좋아하시길래 이게 위헌 판결 받았구나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당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이게 아마 또 이게 전에 아마 그 사회당에서 아마 이런 걸 아마 신청했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아마 판결 났었는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앞에는 그렇게 까다로운 등록 절차는 문제가 있으나 뭐 지속성 뭐 이런 문제로 뭐 합헌이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처음에 신청하고 나서도 이 조항을 그러니까 위헌 소송을 끌어내는 건 어렵겠다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날 하여튼 그런 판결이 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거는 이 28쪽인데요. 저는 두 분이 다 말씀해 주는 거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정당을 수도에 두냐 이 문제는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지금 우리 사무실이 여기 앞에 경풍역에 있습니다만 창당하고 나서 임시로 연락책만 한 명 여기 두고 공성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어요.
처를, 그러니까 중앙당이자 다른 정당의 편대로라면 실제로 그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었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홍성이나 뭐 다른 지역의 가치나 불권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역에서부터 그런 움직임, 지역의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앙당을 그 지역에 둬서 막 지역 정치 활동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사실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사무실 분리해서 놓는다는 게 되게 좀 부담이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논의를 많이 했었지만 좀 포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위원장님만 홍성에 내려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거만 바꾸면 사실 어디든지 필요한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정치를 좀 활성화시키고 뿌리내리는데 녹색당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어디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 많이 좀 이거 좀 문제제기 해주시고 또 녹색당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5개 시도 이상 뭐 1,000명 각각 1,000명, 5,000명 이 문제는 뭐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9쪽 그 맨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1,0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뭐 100명이 됐든 어떤 건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1,000명을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1,000명과 제주의 1,000명은 이게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제주도에서 창당을 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하여튼 초기에 녹색당에 들어왔던 창당한테 참여했던 제주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서울이 만약에 뭐 100명 모았을 때 제주도가 120명 모으고 제주도가 굉장히 앞서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200명, 210명, 220명에서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당원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구가 6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을 한다? 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240명까지 하고도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울 녹색당은 현재 1,500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 비율로 치면 0.015%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240명의 당원인데 0.04%. 그러니까 서울보다 비율로 치면 16배, 4배 가까이 더 많이 당원을 모은 거죠. 근데 창당을 못해 법적으로. 이런 건 문제다.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는 인원이 많아서 사실 많이 모으기 쉬울 텐데 다른 지역은 반대대로 어렵다. 이거는 오히려 좀 진짜 위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지역 정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군소 정당에 대한 이 문제가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1,000명에 대한 근거가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거가 어디 하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1,000명으로 했는지 저는 어쨌든 정당 설립 기준을 제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창당이 되어야 돼요. 저희는 당연히 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창당 신고 발기 모집해가지고 신고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또 당원 모아서 이렇게 창당을 했는데 6개월 다시 빠듯하게 가더라고요, 되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왜 6개월인지 모르겠어요. 왜 6개월 동안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하고 창당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근거도 못 찾았거든요. 되게 이상한 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기 및 당원의 자격인데요. 이게 이제 22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 근데 청소년 당원이 안 되느냐 저는 이게 의문인데요. 우리 녹색당은 청소년 당원이 100여 명 이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19세 이하. 우리는 누구든지 다 당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청소년을 당원을 가입했다고 이렇게 제지하거나 뭐 한 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모순된 현실은 어쨌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당원에 가입하는 게 현실인데 법은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잘 제지하거나 뭘 법적인 뭘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괴리가 있다 이거. 그리고 교사 공무원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교사 공무원들 무지가 초반에 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원에 가입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일일이 다 보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교사 공무원은 안 되는데 우리는 괜찮지만
당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지난번에 민주당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피해갈 수 있다. 다 공지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탈당 미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교사 공무원들이. 하여튼 그래도 이게 좀 이해가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이렇게 좀 규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으나 OECD 대부분의 국가들 아마 교사 공무원 정당 가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꼼수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녹색전환 연구소라는 것을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교사 공무원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공무원이신 분들은 연구소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교사 공무원이 뭐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특정한 직업군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사 공무원 중에서 그런 분들만 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입당 절차 보면은 뭐 시시콜콜한 거 되게 많아요. 하여튼 뭐 입당원서를 당원이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당원 자격 심사 기관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정당 내에서.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정당도 그렇게 하는 정당이 없어요.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원 연구를 등재를 해야 되고요. 당원증을 발급을 해줘야 돼요. 당원증을 발급해 주는 데가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발급을 안 해주고 다만 경기도 녹색당에서 아마 좀 초반에 발급을 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절차를 거쳐야 당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다른 정당도 홈페이지에 당원 가입 절차 딱 누르고 인터넷 딱 하면 그냥 당원 가입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엄청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런 법사에는 강령 강원 정당의 기구 정당의 일곱 사무원을 다 유지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당원을 이제 제출하거든요. 16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6개 그때 시군이 있었으니까, 시도가 있었으니까. 지금 17개죠. 대동시가 있어서. 근데 그 당원을 보면서 이런 게 이렇게 빠졌다고 꼼꼼히 체크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중에 뭐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또 해산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그거 수정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되게 공식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급 사무원을 몇 명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제한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그냥 신생 정당인데,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준다면 그 받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보고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지도 않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시 시골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한번 시간 되시면 정답 방법 읽어보시면 되게 이상한 조항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너무 토치를 하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등록 취소되고 나서 이제 당명 어차피 이번에 49조 40자들과 위원 판결 나게 됐습니다만 그 녹색당 똑같은 이름 쓸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녹색당 말고 뭐를 더 쓸 것인가 얘기하죠. 우리는 다른 정당들은 보통 이름 변경을 자주 바꿔서 어느 정당이 물론 그 사람들을 바꾸지 않지만 진보 정당마저도 자기 이름 고수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녹색당을 그냥 꾸준히 끝까지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많은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녹색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새로 당명을 바꿀 때 녹색당 말고 다른 이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서 녹색당 여기다 플러스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게 결정이 됐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당원들의 공문을 받아서. 근데 그거를 가능한지 안 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하는 질의응답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찾아봤더니 기호나 이런 거 된다고 또 나와 있어요. 판결이. 그러니까 해석 선관위 해석이. 근데 요즘 가자 국민대중당 점 찍고 국민승리 20일 다 있어서 우리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위에 드는 플러스가 안 된다고 공간 자체 해석이 그렇다고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몇십만 쌓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이름을 쓰고자 하는 것도 다 제한을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주 그런 어려움들 많이 겪었고, 그리고 물론 아쉬울 건 없죠.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명도 찾았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는 그 과천에서 그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이나 대선은 이제 열애로 하더라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정말 이 풀뿌리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제가 알기로 91년 지방자치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첫 번째 선거 때부터 이 여러 부천, 안양 이때부터 지역에서 정치 운동을 했었거든요. 시민 정치 운동을 했었거든요. 95년, 98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10년까지 다 참여를 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도 지역 정당을 하고 싶어도 못 해왔던 거예요. 이 법이 이런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풀뿌리 정치 모임도 사실은 이 일정한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과천에 있는 어떤 정당보다 힘이 더 파워가 세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결사체로의 결처스를 인정 못 받고 있는 건 굉장히 문제다. 과천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치 힘들이 계속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만 해보려고 해도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명의 시기와 기초의원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쌀이 굉장히 밟혀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당법이 진짜 국민의 어떤 정치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다고 한다면 이 정당법이 정말 참여를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정치 참여 촉진법, 증진법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거지, 정당을 규제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법 예를 들면 3조 중앙당 소재지하고 17조, 18조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당에 대한 규제 이걸 좀 좁혀서 준비를 했지만 말씀 듣다 보니 창당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국가 서비스를 해주거나 혜택 주는 것도 아닌데 6개월 안에 그 기간을 완료시키지 않으면 또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된다든지, 또 정당 유급 사무를 비롯해서 정당 내부의 그런 기구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눈높이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다 지적해주고 그런 과도한 서비스까지 해주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정당 논의에서는 좀 이제 이 법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현행 헌법과 정당법상 이제 법적인 정당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국고보조금 안 받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정당법상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다 국고보조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득표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국고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정당이 많아져도 또 국가가 특별하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헌법에서 이제 정당 특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정당은 재정상 특권과 존립상 특권이 있습니다. 재정상 특권은 여러 정치단체와는 다르게 우리 헌법 8조에서 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가의 지원을 명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재정상 특권이라고 하고, 8조 4항에서는 지금 이제 통일당 해상 지금 심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당은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존립상 특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구소정당의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아서 하여튼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제 이 정당 존립상 특권까지 예를 들어서 전국에, 그러면 아까까지 말씀드린 대로 독일도 아마 그게 논의가 되는데, 라타우스 파라타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아주 소규모 마을 단위의 선거에만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정당의 자격을 부여했을 때, 그러면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위 이제 그 존립이 부인되지 않는데,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정당도 논의하면서 제가 하는 거는, 현행 정당법상 이제 5개 시도당 분산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연방 전체 의회 선거나 각 주에서 실시되는 주 의회 선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조금 우리식으로 좀 대입을 시키면, 우리는 이제 전체 선거와 그리고 광역 단위에 별도로 참여하는 그까지는 정당으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광역 단위도 우리도 인구로 하는 지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독일의 연방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단위 선거의 인구에 비하면 우리 광역 소위 이제 선거가 광역 자치단체가 꽤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위 이제 정당을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 정당의 활동 가능성은 이건 정당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직선거법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소위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소위 이제 시민단체들이 소위 이제 기성정당과 함께 경쟁해서 소위 정당명부 제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무소속이 아니라 무슨 뭐 한 연합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소위 이제 결집을 해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거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층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현행 정당법이 이 모양인 게 그 사실 아까 이제 서 박사님께서 그 뭐 이제 발생사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제1야당이 가장 큰 저는 이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그 페이퍼에도 소위 이제 그 이제 기성 양당 정당 간의 과점적 정치 독점체를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나 현행 정당법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양당 제도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당 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양당 제도가 이제 유리하게 지금 하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양당 제도는요 이 제1당 그러니까 제1당보다 제2당이 되죠. 제2당은 당연히 제1야당이 됩니다. 제2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양당 제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샤트 슈나이더의 그 이제 책에 보면 제1당이 양당 제도에서 제1당이 제2당에 비해서 누리는 기득권보다 제2당이 제3, 4당에 대해서 누리는 기득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법이 그동안 이제 1992년에 제정되어 나와서 지금까지 온전했던 이유는 소위 그동안 야당이 이 구조에서 소위 이제 왜 유리하냐? 제1야당은요 양당제에서 반대를 독점합니다. 그 반대 독점의 그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 4당까지 그 독점을 분산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위 이제 이 그 문제 많은 정당법이 계속 이렇게 소정당들을 억제하고 소위 이제 이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온전해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이제 청소년들도 정당 가입이 허용됩니다. 16세부터. 그런데 이제 14세부터는 개원 당원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특정 정당에 소속해서 활동할 수 있고 16세부터는 정식 당원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외국인도 정당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당법상으로는 독일 정당이기 위해서는 전체 정당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갖고 있습니다. 독일 정당법에서. 그러니까 절반 미만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최근 한 5년 사이에 계속 활동해온 거는 이제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가지고서 또 계속 또 뭐 이곳저곳 불려다녔는데 제가 최근에 그 확인한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지금 집권당이 기민당이고 다음에 뭐 삼민당이 있고 독립당이 있잖아요. 이들 정당의 당원들이 뭐 한 100만 에서 한 200만 정도인데 그 정당원의 삼민당이 45%가 공무원이고 기민당도 한 32%가 되고요. 녹색당도 한 45%가 되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교사 공무원들이 뭐 정당이 당연히 주된 추출이 되고 독반도 정당 가입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조직도 맡고 있고 사람도 맡고 있는 이런 어떤 소위 폐쇄적인 정치 체제에서 누가 가장 벽을 볼 거냐 또 다들 답은 아실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저는 뭐 과천 이제 북구리 정치보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의 지역적인 어떤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게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뭐 이제 페이퍼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뭐 지역은 이런 단지 뭐 사람들이 그냥 행정이 이런 무슨 정치적 갈등까지 들어오냐 그러지만은 그게 다 소위 북구리의 소위 정치적 자의식을 생각하는 거고 지역은 그냥 아무런 뭐 갈등이 없는 목가적인 곳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이런 규제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박 대통령이 뭐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경제 규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 규제가 더 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포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가시더라도 한마디 마무리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인사 말씀 기억해서. 네, 죄송합니다. 김현 선생님 말씀이나 제가림 교수님 말씀 저런 얘기들이 저는 진짜 많이 기사화되고
이 동영상도 만들어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나 어떤 신감을 느꼈고 어떤 실망을 받았고 이 정치에서 이런 열망이 있는 시민들이 대체 어떤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가? 이거는 유권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 이종수 말씀하셨지만 뭐 야당이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뭐 저기 안철수 의원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이 순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그래도 제3당을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런 제도적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이 쇼크 이펙트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역대 쭉 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초선 의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어떤 분들이냐면은 다 그 기초와 방역 자치단체 출신들이십니다. 기초단체장이거나 방역 의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기초 의원들도 지금 막 진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각 정당들이 이 지방 정치를 통해서 훈련된 분들이 중앙 정치인들을 충원을 하는데 중요한 소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을 중앙 정치로 끌어들이 만약에 이게 지방 행정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끌어들이지 말았어야죠. 지금 다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당들이 자기들이 후보 공천할 때 가장 중요한 수원으로 생각을 하는 풀로 생각을 하는 게 이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무공천한다고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단지 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유권자 수준에서 어떻게 이 결사의 자유가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공간에 대해서 직접 이 발언의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또 마무리하고 조금 저도 질문 드리고 있는데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 정치인들을 중앙 정치의 독소스로 저수지로만 잘 사용하는 것도 참 분명히 맞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서 지역 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거나 봉쇄하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종수 교수님한테 뭐 좀 질문 드린다 보면 아까 유연소송 2006년도에 사실은 사회당이 그때 이제 제기했다가 2004년에 제기했다가 2006년에 이 정당법 설립 요건이 쳤던 건데 합헌이라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요 정당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정당 등록했다가 반려되고 유연소송을 내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점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지금 1월 28일자 현재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중에 하나 거기에 인용 결정과 유효 결정에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조직에 있어서 특히 뭐 지역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재판관님들이 한 이번 결정문에 담긴 그 결정의 먼지대로 가면 우선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제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정당 등록 취소 방법 말고도 예를 들면 몇 회 이상 선거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 등으로도 지나치게 난립하는 것을 뭐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있지 않느냐 행보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가지고서 아예 취소시키는 건 과하다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던 부분을 저는 조금 유념해서 들었던데 아니 이번에 그런 건가요? 아니 이번에 해당 결정문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전에 제가 이제 반박하면서 논문에서 썼던 그 대목도 인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행에서 이제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2% 득표를 못한 겁니다잖아요. 자, 제 논문에서 그때 쓴 거는 자 정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권력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 선거에서 보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겨봐야 뭐 이제 여소야대 정부는 만들 뿐이지 권력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공식적인 권력.
그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 그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처 참여를 못했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저 소속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시켰다. 또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했다. 그러면 현행 정당 법상 2% 득표 미만이어서 정당 등록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는 결과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 그 결정문에도 그 부분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선거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첫정권의 하나로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는 본질적으로 지역적 단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뭐 전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 단위의 의사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뭐 이제 정당 자체가 이게 영어로 파티잖아요. 이 파티는요, 파티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추상적 크기로 해서 전체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들이 파악하는 각 계층, 지역, 뭐 직능,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국민의 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의 이 전국정당이라고 하는 이 논리는 정말 그 자체로 이 허구적이고 현재의 어떤 결정례나 기존의 뭐 헌법 이론적으로도 이게 소위 정합적이지 않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같은 문제가 있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헌법 소원을 내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 단위 의사 형성 필요성, 또 그거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면 지역적 단위로 정당 활동하는 것들은 충분히 봐야 된다는데,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의 이런 거를 하도 폐해를 많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적 단위로 정당 활동을 하고 지역적 단위의 정치가 행동되는 것이 곧 지역주의,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타 지역을 배척하는 이런 거하고 정치돼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좀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탈피하자고 했던 그 지역주의를 탈피하자는 그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이라는 거하고 지방자치라는 거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히려 현재 이런데서 지역정당을 배제하자라고 헌법재판소 그 결정문 2006년 결정문에 보면 선생님도 쓰셨던데, 구소정당이나 지역정당을 배제하는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지역주의 폐해 때문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 쓰신 표현에 애써 찾은 공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이 그 자료에 있던데, 저도 많이 공감 가는 그런 표현이고 해석 같았습니다. 이래저래 좀 더 질문도 드리고 싶긴 한데, 그 두 분 혹시 조금 더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고 싶거나 더 보충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괜찮으시면 김현 소장님. 제안을 하면은 이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당법만 바꾼다고 해서 이제 정당 정치의 자유나 정치 참여의 자유가 확장된다기보다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여타의 법과 다 맞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총선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 나의 정치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혹은 그 정당에게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의 제도 안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1%의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든 5% 반영이 되든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비례 한 50몇 명만 총선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이 참여연대 등이 오늘 주최할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계속 할 텐데,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전면적인 비례대표로 가야 그래야지 이 정당법 포함한 다른 공직선거법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다른 거 몰라도 이 비례대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뭐 어떤 정도를 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뭐 독일을 선택할 거냐, 뭐 스웨덴을 선택할 거냐 이런 논의는 있겠으나 전면적인 비례대표를 가자라고 하는 합의가 된다면 그 운동을 좀 추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정치개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읽어보기 하면서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정당법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기회가 오늘 이후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은